제가 한 달쯤 전인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놀러 갔다가 들러가지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때 왔었고, 오늘도 사실은 우리 저 대표님께서 약간 좀 잘 못 하셨는데 저도 오늘도 놀러 갔다가 집에 들러서 복장을 강의용 복장으로 갈아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차도 막히고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오늘도 좀 놀러 갔다 온 복장이라서 학교에 갈 땐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 복장이 자주는 나는데 공교롭게도 다 제가 놀러 갔다가 오는 복장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아, 가운데 하면 이게 안 가려지냐 싶어가지고. 아니 여기 말고. 지금 뭐 줌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제가 더 버벅대는데. 이 마이크를 아까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유튜브 영화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얼굴이 나와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는데 얼굴을 그냥 확 지워버리셨네요. 그냥. 아, 누르면 나옵니까? 아, 네. 눌러도 안 나오는데요. 예. 다르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놀고 있는 캠핑장에서 지금 텐트 치고 지쳐가지고 제가 바람 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을 하나 그냥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 몇 가지 말씀드렸더니 이것도 노, 저것도 노, 한 5개 정도 노를 하시더라고요. 무자란 말이고, 뭐 어쨌든 뭐 말랑말랑한 거 뭐 아무나 해라 해가지고 요거를 했는데, 요거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놀러 가기 좋겠다 했는데 어제부터 좀 다시 좀 쌀쌀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저는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2시간 정도 분량을 준비했는데 뭐 50분 만에 끝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이죠. 제목. 네. 제목이 이런데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놀러 가는 얘기일 것 같죠? 네. 놀러 가는 얘기이긴 하지만 식민지 시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식민지 시대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이 하나 보이죠? 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사진 엽서예요. 엽서. 일제 때 이런 엽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왜 일제 때 이런 엽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는 그야말로 이제 근대 시대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는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면 근대 사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철도라든지 또는 뭐 증기선이라든지 같은 그런 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간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면서 관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인쇄 매체, 방금 제가 이 사진에서 말씀드렸는데 인쇄 매체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요 그림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여기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직접. 이게 대동강입니다. 네, 대동강이고 요 위에 이쁜 경치 좋은데 집 하나 지어놓은 거, 특히 부병루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에 보면 능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전 근대 사회,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든지 고려 시대라든지 그때도 놀러를 많이 다녔어요. 놀러를 많이 다녔는데 그 전 근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놀러 갔던 곳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구경을 가장 많이 가요. 그래서 금강산 12,000봉을 돌아서 또 장안사에서 하룻밤 자고 동해 바닷가 일출 한번 보고, 요게 최고의 구경거리였고, 금강산 다음으로는 평양 가서 딱 저 모습, 저걸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거를 저도 한 번도 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가봤습니다. 저를 가봤다고요? 네. 오, 그 눈을 제가 사고 싶네요. 네, 네, 가봤습니다. 예. 자, 이 그림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제가 요 위에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늘어놨죠. 구경, 여행, 관광.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를 것 같고, 그죠? 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제가 관광하고 여행은 옆에 한자를 변개해놨죠. 구경 옆에는 절해놨거든요. 왜 저랬을까요? 우리말입니다. 구경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금강산 구경, 뭐 대동강 구경했는데 정근대 사회는 그야말로 구경, 구경인데 구경하면 일반인들은 금강산이라든지 평양에 가기 쉽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구경이 꽃구경, 꽃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화류란 말 들어보셨죠? 화류. 때로는 이제 그 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화류라고 부르고 하는데 화류, 화와 류를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꽃이라고 하는 말이고 류는 버들류자예요. 그러니까 화류란 말을 묶어 쓴다는 얘기는 꽃만큼이나 버들도 굉장히 보면 즐거운 거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꽃과 버들이라고 하는 저런 구경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큰 구경은 바로 왕의 거둥입니다. 왕이 행차하는 거예요. 왕이 거둥할 때 왕 사실은 이게 대국민 서비스였어요. 일종의. 왜냐하면 왕이 한번 행차하게 되면 일단 밴드가 가잖아요. 밴드가 가서 음악도 연주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댄서들도 나오거든요. 댄서들도 나오고 그런 걸 떠나서도 퍼레이드 자체가 퍼레이드이기 때문에 쭉 늘어서 있는 행렬을 보는 그 자체가 굉장한 구경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막 임금이 가는 것 같죠? 그럼 쭉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언덕에 사람들이 막 앉아고 갓쓴 사람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주변으로 쭉 앉아가지고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의 거둥이 전근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구경거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근대적인 의미의 여행 내지 관광, 근대적인 의미의 여행 내지 관광은 일제 때 또는 일제보다 좀 앞선 이제 근대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오늘날의 여행 내지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행 안내책 팜플렛들입니다. 팜플렛. 그래서 이게 100여 년 전에도 저런 팜플렛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나오게 되는데 일단 예전에 명산 대천 같은 걸 찾아서 막연하게 떠나던 그런 팔도 유람, 그런 팔도 유람과 달리 근대는 관광회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철도나 배나 유람버스 같은 걸 타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나 관광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안내책자나 팜플렛을 가지고 조금 더 세계적인 그런 근대적인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앞에 제가 구경 말씀드렸는데 여행이라고 하는 말과 관광이란 말이 사실 지금 좀 같이 쓰이잖아요. 같이 쓰이는데 굳이 여행과 관광을 구별을 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생각하시기에 굳이 여행과 관광을 나누자면 네. 네. 여행은 자발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개인적인 네네네. 관광은 어떤 기간에 의해서 네. 이렇게 코스를 정해놓고 가는 것 같은 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여행과 관광의 차이점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거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좀 전근대적인 의미의 그런 이제 구경거리를 좀 여행에 가깝게, 그리고 오늘날 근대적인 의미의 그런 구경거리가 좀 그 관광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차이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전근대 여행과 근대 여행. 근대 여행이 이제 관광과 거의 동의어로 좀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대 여행은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생활 양식인데, 과거의 여행은 사치였어요. 엘리트 집단에게만 가능했어요. 과거 일반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죽은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엘리트 집단만 누릴 수 있는 사치였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행이나 관광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단 한 명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삶의 하나의 부분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여행은 위험하고 힘들고 수고스러웠어요. 근데 관광 생산체계가 갖추어진 근대의 관광은 안전, 평안, 편리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또 전근대 여행은 일시적인 사건이었어요. 엘리트 집단도 여행, 뭐 금강산 여행이 됐건 가는 건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것인데, 근대 관광은 일상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년 휴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여름 뭐 휴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정기적으로 다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됐건 학교가 됐건 일종의 제도화된 여가이고 소비활동이다.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전과 달리 근대 여행은 또 단체성, 대중성, 상업성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여행은 관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대의 여행은 거의 관광과 동의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개념적인 차이 말고 또 더 큰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뭘 것 같아요?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19세기 말에 나왔던 광고거든요. 광고인데 딱 봤을 때 어떤 제품의 광고 같아요? 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계 광고예요. 시계 광고. 시계 광고인데 전근대 농업사회에서는 사실 시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해 뜨고 농사하면 되고, 그리고 뭐 1시간 동안 얼만큼 작업해야 돼 이런 거 없죠. 그냥 일하다가 뭐 힘들면 뭐 들러서 낮잠 더 자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힌트가 있어요. 저 시계 그림 밑에 어떤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차역이에요. 기차역.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기차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征 중에 하나가 정시성이거든요. 딱 그 시간 되면 떠나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가장 필요로 했던 곳이 바로 기차역이었습니다. 기차역. 그래서 철도라고 하는 것도 근대의 표상이고 또 시계 역시 근대의 표상인데, 그 두 가지의 이미지를 잘 묶어서 만든 광고인데, 좀 재밌는 것은 모델이에요. 저는 이 광고에서 제일 제가 재밌었던 게 모델이거든요. 모델을 보면 분명히 조선 사람 같죠? 복장만 보면 전형적인 조선 사람인데 얼굴이 왠지 조선 사람 같진 않죠. 서구인 같지 않습니까? 서구인. 요즘도 우리나라 광고 보면 뭐 그냥 한국 사람이 해도 될 만한 광고 괜히 그냥 서양 사람 쓰고 막 본토 발음 비슷하게 막 광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샘송 뭐 이상하게 막 이래 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현대한 걸 뭐 이상하게.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쨌든 간에 저런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근대인이 된 것 같고, 저런 서양인처럼 나도 저런 근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광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 좀 길었는데요. 근대적인 관광, 이 근대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철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철도. 우선 철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속박된 공간의 이동 범위를 해방시키거든요. 자, 근대의 여행과 전근대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강산에 간다 그러면 오늘날 여행은 뭡니까? 그냥 금강산 가서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금강산 여행 간다 그러면 내 여행은 금강산 도착 딱 하면 거기서 시작인데 과거의 여행은 그게 아니고 금강산까지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여행이었던 거예요. 과정. 근데 철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전근대 같은 경우는 그 과정 자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금강산까지 간다. 가다 보면은 지나가는 곳에 무슨 뭐 똥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꽃향기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도 보일 것이고 날이 덥다 춥다 이런 것도 느낄 것이고 오르막 내리막도 내가 가면서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전체의 여행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생략되잖아요. 특히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냄새 못 맡아요. 덥고 춥고도 못 느껴요. 풍광도 제대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광수 같은 사람이 최남선 같은 사람이 썼던 그 기차 여행, 철도 여행기가 있는데요. 가면 보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광경이 창밖에. 그래가지고 내가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첫 줄을 딱 썼는데 두 번째 줄을 쓰기 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근대 여행은 가면서 시 한 편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보면서 갈 수 있는데 기차는 와 이쁘다 시 써야지 하는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생략돼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생겨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밖에 이제 볼 게 없으니까 기차 안에서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죠. 예전의 여행은 가는 중간에 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버리죠 그냥. 그래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도가 목적지까지 가는 이동 과정의 그런 여행적인 성격, 그런 여행적인 성격을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여행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이거 서울역은요 지금 서울역 건물 남아있는데 이게 잘 생겼는데 이게 뭘까 이게? 백화점. 백화점은 아니고요. 지금 내가 기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지? 부산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의 서울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이 TV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직접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서울역과 이 부산역을 비교해보면 딱 봐도 뭐가 더 크고 멋집니까? 부산역이 훨씬 멋져요. 엄청나게 멋진 건물인데 이뻐요. 1910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이거 만든 사람이 다스로 가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되게 엄청 유명한 일본의 1세대 건축가인데요. 제가 강의가 마치기 전까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술을 정말 끊든지 담배를 줄이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이 1세대 일본의 그 건축가인데요. 다스노 긴노 맞아요. 제가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 자발적으로 제가 떠올릴 수 있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말. 네. 이 아저씨가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어느 정도냐면 일본 의사당 만든 사람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도쿄역을 만든 사람이에요. 도쿄역을. 그 일본은행 본점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까 도쿄역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도쿄역이 1914년에 만들어지거든요. 14년. 그러니까 부산역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던 경험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부산역은 이 양반이 만들고 서울역은 이 양반 제자가 만들었어요. 한숨이지 부산역이. 근데 이게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멋진 건물을. 이렇게 멋진 건물 만들었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우리가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멋진 걸 만들어놨다. 한번 봐봐라 그거. 이건데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첫인상이 반바지에 쓰레빠였고 오늘도 놀러 갔다 와가지고 지금 얄궂은 복장이 돼서 인상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요. 보세요. 예전에 식민지 만들고 할 때 욕을 많이 들어먹었잖아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막 착취하고 수탈하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조선 발전시켜 주려고 왔다. 이 낙후되어 있고 있는 조선 발전시켜 주러 왔다. 그걸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많은 이제 서구인이라든지 또는 일본인이라든지 조선이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보러 올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지금 뭐 가덕도 공항 만드니 많이 하지만 비행기가 배 타고 왔잖아요. 부산항으로 들어와요.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물이 바로 부산역이었습니다. 서울역은 내리서 보잖아요. 당연히 내리서 보는 서울역보다 탈 때 보는 부산역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부산역은 서울역보다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멋진 건물이죠. 이게 지금 남아있으면 정말로 엄청난 문화재가 될 텐데 1953년에 역전대화제라고 50년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삼만리, 영주동, 중앙동 그 판잣집을 만들었잖아요. 불이 나면서 판잣집은 불이 나면 확 다 붙어요. 일반 집들 같은 골목도 있고 하면 그 골목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담장 같은 것들이 옆 건물로 또는 앞집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기능도 하거든요. 골목 같은 게. 판잣집은 그게 없잖아요. 전부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 불나면 이거 끝나요. 그래서 그때 53년도에 부산역전대화제 때 올라당 타버렸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전찻길입니다. 전찻길. 근데 이 부산역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부산 분도 계실 것이고 양산 분이지만 부산은 대체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오늘 부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 부산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의 부산역은 아닙니다. 지금의 부산역은 이 부산역이 불타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든 거예요. 69년도에 지금 현 부산역이 69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원래 이 부산역이 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자,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물이 이거라 그랬죠. 네, 힌트가 됐을 겁니다. 어디였을까요? 중앙동이었어요. 지금은 부산에도 그 부두, 새로운 여객 부두가 북한 재개발하는 데 새로 갔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을 간다거나 할 때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었어요. 1부두. 지금 세관이 아시죠? 세관, 중앙동. 그 1부두 그 세관 앞에 부산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관 건물 딱 맞은편에 있었어요. 중앙동.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기찻길이 고까지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도. 다 고까지, 세관 앞에까지. 이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1부두거든요. 저 뒤에 5, 6도 보이시죠? 이게 1부두예요. 요 앞에 지금 부산 세관이 네모나게 여러 서가 있고 세관이 있거든요. 요 건물 요게 부산역이에요. 요게 부산역이고 이게 부산역 광장이고 여기 지금 뭐 이쁜 건물 보이죠? 이거 지금 세관 자리인데 요 건물이 원래 부산 세관입니다. 부산 세관도 부산역 못지않게 정말 이뻐요. 얼마나 이뻤냐면 세관 건물 내가 안 넣어놨네. 나중에 아마 넣어놨지 싶은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보시면 배를 타고 1부도 딱 내리거든요. 딱 내리면 부산역이죠. 여기에 행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잘 안 왔겠지만
바로 배 내리자마자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승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갖춰져 있었는데 50분까지 끝내야 되죠. 요런 배를 타고 옵니다. 요런 배를 타고 오는데 그런데 일단 근대적인 의미의 여행이나 관광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반드시 해결돼야 되냐면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당일치기가 아닌 이상은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하더라도 이런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공무원들의 공무를 위한 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가냐면 아까 제가 엘리트들만 여행을 갔다 그랬죠. 그죠? 주로 이제 양반층이 될 텐데 그럼 친지집 또는 관공서에서도 많이 자요. 관아에 가서 내 누군데 하면 그 뭐 수령이 알아서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원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묵기도 합니다. 하는데 여행 갈 때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쌀하고 부식거리를 챙겨서 가요. 밥 먹어야 되니까요. 지금은 어딜 가나 식당 다 있지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지가 가지만 종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먹을 거리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전근대 여행은 자기가 스케줄 짜고 여행 코스 짜고 자기 다 하죠. 그죠? 해서 가는데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 뭐지? 주막 이런 거 나오죠. 그 뭐 여행객들 자고 하는데 그런 주막 같은 게 등장한 건 조선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사실은 18세기 거의 한 19세기 정도 돼야지 주막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주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거의 모든 주막이 19세기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주막도 식당 성격이에요. 음식점 성격이지 잠자는 곳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편의상 뭐 잠자는 거 정도 제공을 했지 음식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인천에 대불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여행객을 위한 전문 숙박시설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1888년에 만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오래된 또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호텔 그러면 뭐 손탁 호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손탁 호텔은 1902년에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먼저예요.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대불호텔이라고 인천에. 요거는 왜냐하면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서구인들 같은 사람 경우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국 천진 산둥반도의 텐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름이 이제 대불호텔인데 이거 설립한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했었는데 이게 1900년대 들어가면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왜? 기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경인선이 1898년 그것도 지금 경인선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경인선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들 인천항에 도착해서 쉬고 다음날 서울에 가야 되는데 경인선 타면은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버려요. 제가 이 화면이 안 보일까 봐 일로 자꾸 하는데 네. 경인선을 타고 서울로 바로 가버리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1910년대에 이 멋진 건물이 중화루라는 중국집으로 지금도 여기 있어요. 가면 그 기념관에서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면 요 대불호텔 기념관인가 하는 게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차이나타운에 있는데 그래서 중화루라고 하는 중국집으로 운영되기도 했었다는 거고 잠시 아까 저 손탁 호텔 말씀드린 손탁 같은 사람은 독일 여성인데요. 사교
계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러시아 공서했던 베베르를 따라서 들었던 분인데 정동구락부라고 우리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에 이 서양인들 외교관이라든지 서울에 살고 있던 서양인들 그룹이 있었어요. 왜냐면 서울에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덕수궁 있는 그럼 지금도 거기 보면 각국 공사관들 그들이 있는데 그때도 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건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자기 나라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1917년에 그 이화학당에 팔아요. 그래서 이화학당 기숙사로 쓰였고 이제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없어졌는데 그게 지금 서울의 이화여고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